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곧 취인을 앞두고 있는 제가 여태 미혼이라 그러면 사람들은 걱정을 하기도 하고 괜한 참견을 하기도 합니다. 혼자 늙어봐야 좋을 것 하나 없다며 적당한 사람 만나서 결혼하라고 성화드리기도 하죠.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 죽기 직전이라도 결혼을 할 생각이 있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그런 상대를 만나지 못한 탓에 저는 현재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당장 혼자 먹기 살기 아쉬운 사정도 아니고 노후를 걱정할 만큼 궁색한 형편도 아닌 탓에 결혼은 아직도 먼 이야기 같기만 하네요. 사실 저는 독신주의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살면서 결혼은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좋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편이었죠. 누군가는 이런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 말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피해자를 바로 옆에서 지켜봐온 제게는 결혼은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그 피해자는 바로 저희 엄마였어요.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고생을 다 하시고 결혼을 하시고서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셨던 분이셨죠. 너무 좋은 분이셨던 저희 엄마가 결혼 때문에 그 고생을 하신 것을 보고 자란 저와 제 자매들은 결혼에 대해 절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저희 엄마의 잔혹한 결혼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참 불쌍한 분이셨어요. 요즘 세상에 태어나셨더라면 하고 싶은 것도 많으시고 할 일도 참 많으셨을 텐데 그 시절에 여자애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친정에서부터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남자 형제만 많았던 집에서 태어난 저희 엄마는 딸이라는 이유로 위로 오빠들에게 양보하고 무시당했고 늘 오빠들에게 밀려 부모님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셨습니다. 아무리 남아선호 사상이 심하다 하더라도 아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자식 중 유일한 딸인 엄마를 예뻐하실 만도 했는데 저희 외갓집은 무척 가부장적이고 남아선호 사상이 너무나 심하여 여자나 딸들은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렸을 적부터 외갓집과 그 집 식구들을 싫어하곤 했었죠. 공부하고 싶은 기회도 박탈당하고 딸이라고 살림만 하며 살았던 저희 엄마는 나이가 차서는 일찍이 시집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 아빠를 만나 저희 세 자매를 낳게 되셨죠. 저희 부모님은 연애 결혼이 아니셨어요. 그 시절에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며 연애하는 것보다는 선 봐서 결혼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시절이긴 했지만 저희 엄마가 아버지와 결혼한 것은 조금 특별한 인연이었습니다. 바로 제 친할머니 되시는 분이 엄마를 콕 집어 데려가셨기 때문이죠. 저희 아버지는 3대 독자로 저희 외갓집만큼이나 제 친가에서도 남아선호 사상이 셌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이 달랑 한 명뿐이었으니 그 자식을 얼마나 어화둥둥하며 키우셨을까요? 친할머니는 그런 집에 시집을 와서 딸만을 낳으시다가 고생 끝에 아버지를 낳으셨고 그 일을 두고 주고 자랑하시며 평생의 업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저희 아버지는 그런 집안에서 못 누릴 것 없고 거칠 것 없이 자라신 분이셨죠. 제 친할머니는 아들이 많은 집에 유일한 딸인 저희 엄마를 보며 탐을 내셨고 아들 많은 집안에서 태어난 엄마가 틀림없이 아들을 낳아 4대 독자를 이어갈 거라 생각하며 그런 이유에서 엄마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 두 분은 어른들에 의해 연을 맺어 결혼 생활을 하게 되셨죠. 친할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기대가 상당히 많으셨고 귀한 집에서 데려온 아들 낳아줄 귀한 며느리라며 무척이나 귀한 대접을 해주셨답니다. 3대 독자인 아들만큼이나 며느리를 대해주셨으니 고모들의 질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자기들이 받지 못한 사랑을 며느리가 받는다며 할머니 몰래 이래저래 괴롭히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처음 시집을 가서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늘 좌불안석이고 마음이 편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남의 집에 시집가서 의지할 것도 없었을 엄마가 시누이들 등살에 고통에 시달리는데도 저희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셨습니다. 처음부터 중매 결혼인 탓에 저희 엄마에게 별 관심을 두지 않으셨던 아버지는 결혼 후에도 가정적인 모습보다는 술을 즐기시고 늘 집안과 밖에서 취해 계셨기 때문이죠. 고모들이 엄마를 괴롭히는 걸 보셨더라도 도와주셨을까 싶지만 어쨌든 저희 엄마는 혼자서 고모의 괴롭힘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고모들에게 시달리는 것도 그리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엄마가 첫째인 저를 낳으시게 되면서 엄마를 향한 할머니의 관심이 확 사그라들었으니까요. 줄줄이 아들을 낳을 거라 기대를 받았던 엄마가 저를 낳고 둘째 역시 딸을 낳게 되자 할머니는 그때부터 엄마를 압박하셨습니다. 셋째는 무조건 아들이어야 한다며 협박까지 하셨다죠. 하지만 셋째 역시 딸이 태어나고 친할머니는 크게 좌절하셨습니다. 오로지 아들 많은 집안의 딸이라 데려왔던 것인데 당신의 기대가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며 그때부터 저희 엄마를 무시하시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할머니도 고모들을 낳으시고 구박을 받으셨다더니 역지사지라는 것이 되지 않는 건지 어떻게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괴롭힐 수 있었던 건지 모르겠네요. 결국 엄마는 그날 이후로 그 집에서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로 고난에 당하셨고 줄줄이 딸인 저희 세자매 역시 필요도 없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엄마를 괴롭히고 구박을 일삼으셨고 엄마는 잘못한 것도 없이 죄인 취급에 시달리셔야 했죠. 아이를 엄마 혼자 낳은 것도 아닌데 아버지는 그런 엄마를 보듬어 주지는 못할 망정 시댁 식구들과 합세하여 점점 더 엄마를 괴롭히기만 했습니다. 벌써 딸만 셋인데 가만히 있는 엄마를 들들 볶으셨어요. 혹시나 싶어 아이를 가질 수도 그렇다고 갖지 않을 수도 없던 엄마는 늘 괴로워하셨습니다. 앳된 얼굴에 인상 좋았던 저희 엄마가 매일 그런 구박과 괴롭힘에 시달리는 것을 보며 저희도 괴로웠습니다. 그때 저희 세 자매가 아무리 어렸다 하더라도 알만한 건 다 알만한 나이였어요. 저희가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구박을 당하고 엄마가 무시를 받는 것이 전부 아들 때문이라는 걸 저희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괜히 엄마에게 더 미안하곤 했어요. 우리 중에 하나라도 아들이었으면 우리 엄마가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우리는 엄마에게 미안하다란 생각하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책을 하게 되었죠. 엄마가 불쌍하고 미안한 생각에 저희가 엄마 편을 들어보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할머니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고 윽박지를 때면 그러지 말라고 앞에서 가로막고 엄마를 지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나설수록 도움은커녕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할머니, 엄마한테 그러지 마세요. 엄마 잘못 없잖아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뭐? 이 쓰잘데기 없는 게 지 할머니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네. 이래서 딸년들은 안 되는 거야. 네 엄마 혼나는 거 보기 싫으면 니들이 고추 달고 나오지 그랬어. 야무짝이도 쓸모없는 것들이 눈치만 빨라가지고 말이야. 지들도 새끼라고 지 엄마 감싸는 것 좀 보게 해. 그래, 너희들끼리 이렇게 똘똘 뭉쳐서 사니까 좋으냐? 이러려고 딸만 셋을 줄줄이 낳았어? 아이고, 내가 너한테 뭐 대단한 거 바랐냐? 네 친정엄마처럼 아들 좀 낳으라고 데려왔더니 아들은커녕 죄다 딸만 낳는 귀신이 붙었나. 정말 왜 그러냐?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번에는 꼭 아들 낳겠습니다. 아들을 낳겠다고? 3번이나 틀려먹었으면 인정할 줄도 알아야지. 이러다가 너가 넷째로 또 딸을 낳을까봐 내가 너한테 임신하란 말도 못하겠다. 너가 우리 집 와서 대체 하는 일이 뭐가 있니? 쓸모도 없는 딸에만 셋을 낳고
그 애들 입에 벌어먹이느라 우리 아들만 고생하고. 이럴 거면 차라리 내 아들 세장가를 보내는 게 낫겠어. 너도 양심 있으면 내 발로 네 발 나갈 줄 알아야지. 너가 없어져 주면 우리 아들도 다른 걱정 없이 새 살림 차릴 것 아니냐. 네가 못 낳겠으면 다른 데 기회라도 줘야지.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애들이 있는데 제가 어딜 가겠어요. 제가 잘할 테니까 제발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예? 할머니는 아들을 못 낳는 저희 엄마를 그런 식으로 모욕을 하면서 차라리 제 발로 나가길 바라셨습니다. 처음이야 엄마도 저희도 화가 나서 그냥 하시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매번 제발 나가라며 들들 볶는 것을 보니 아들을 낳을 만한 새 며느리를 드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내뱉는 말 모두 엄마가 지 발로 나가기를 바라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도 딸이 있고 같은 여자이면서 어떻게 엄마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지금도 믿을 수가 없네요. 저희 엄마도 마음 같아서는 그런 집구석에 버티고 있고 싶지 않으셨을 겁니다. 능력만 있으시고 아니면 저희만 없으셨더라면 당장 이혼하고 자유를 찾으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엄마는 저와 동생들 때문에라도 그럴 수가 없으셨습니다. 자식을 버리고 나갈 수도 없고 저희를 데려간다 해도 자식 셋을 혼자 키우시기 어려우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집에서 버티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친정도 시댁도 어느 하나 편히 되어주지 못한 엄마는 저희 때문에 그 수모를 견디셔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버티고 버티던 저희 엄마도 결국 어느 날 난방도 안 되는 창고 다락으로 쫓겨나고 마셨습니다. 엄마에게 새 며느리를 데려올 거니 집을 나가라던 할머니가 정말로 새 며느리를 들이셨기 때문이죠. 아무리 남아선호 사상이 심하다 하지만 그 시절에 첩을 들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인가요? 저희 엄마가 친정만 제대로 계셨더라도 그런 꼴을 그냥 보고 있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엄마 편은 너무 어린 저희뿐이었고 엄마는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을 그냥 두고 보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에휴, 당신은 미련한 거야? 고집이 센 거야?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버틸 생각이 들어? 그냥 적당히 하고 당신도 포기하고 그냥 나가지. 이혼해달라고 할 때 해주면 이런 걸 안 봐도 되는 건데 왜 괜히 엄한 사람 나쁜 놈 만들고 그래? 결국 엄마와 아버지가 쓰던 방은 처음 보는 웬 여자가 차지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엄마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하셨습니다. 당신에게도 고통이었겠지만 어린 자식들 보기에도 못할 짓이다 싶으셨는지 저희에게 매일 미안해하곤 하셨습니다. 그 후로 첩까지 합류해서 온 식구들이 저희와 엄마를 괴롭혔고 저희도 그 꼴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시달리다 못한 엄마는 집을 순순히 나가기로 하셨습니다. 간통이나 외도에 대한 잘못은 아무것도 묻지 않는 대신 저희 양육비를 꼭 지급받기로 약속을 하시고 말이죠. 그렇게 첩에게 자리를 뺏기고 도망치듯 집을 떠났지만 아버지 쪽에서는 약속과 달리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재산분할은커녕 양육비 한 푼도 받지 못하셨죠. 아마 그 집 식구들은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을 거예요. 같이 지냈을 그때에도 딸인 저희들과 엄마는 쓸모없는 객식구에 불과했으니 말입니다. 결국 엄마는 그 후로 혼자서 저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하셔야 했습니다. 당장 손에 아무것도 없으셨거든요. 여자들이 하기 힘들다는 막노동 일부터 공장이며 파출부까지 나가시면서 돈이 된다면 뭐든지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시고 돈을 벌어야 했어요. 이미 오랜 시집살이에 몸도 마음도 상한 저희 엄마가 그 고생 때문에 얼마나 수명을 깎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집이 지긋지긋해서 벗어만 나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엄마가 먹고 살려고 온갖 고생을 하신 걸 보니 그나마 돈 걱정하지 않던 그때가 나은 건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어릴 적부터 엄마의 고생을 보고 자랐던 저희 세 자매는
엄마의 고생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하루빨리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며 각자의 재능을 살려 열심히 지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힘들었지만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글 몇 문장으로 우리 가족 모두의 고생을 간단하게 적을 수 있겠지만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각자 서로의 상황은 달랐지만 저의 경우 밥 한 숟가락, 잠자는 1분을 아까워하며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오히려 앉아서 공부만 하는 제가 다른 자매들보다 더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둘째는 학창시절 때 일찍이 자신의 재능과 관심을 발견하고 있는 제가 제빵의 길을 선택했고, 성인이 되어서 좀 더 높은 결과물을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죠. 그곳에서도 학업과 일을 동시에 하며 스스로의 생활비와 유학비용까지 해결하는 대견한 동생이었습니다. 막내 또한 엄마와 언니들의 보호 속에 있기보단 스스로 자립하여 하루라도 빨리 엄마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 후 일찍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죠. 언니인 저보다 훨씬 더 멋진 동생들이었습니다. 엄마의 희생뿐만 아니라 동생들의 희생과 지원이 있어 제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그 덕택에 저는 그 어렵다던 사법고시를 다른 사람들보다 금방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법고시가 고생 끝 행복 시작은 아니었지만 말이죠. 한국에서 가장 어렵다는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만 모여 그 안에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는 게 심적으로는 사시생 시절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좋은 성적을 받아야 낮은 성적의 연수생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선택의 기회가 있었기에 그걸 아는 동기생들 모두 서로를 경쟁자로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한 번 더 죽을 힘을 다해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노력하지 않은 전국 수재들 사이에서 나름 상위권 성적을 받았던 저는 판사와 검사 지원을 하지 않고 저 능력을 인정해준 로펌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집 형편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한 만큼의 수당을 가져갈 수 있는 변호사직을 선택한 이유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연수생 시절 때 하게 된 현장 실무 중 검찰 시보를 하면서 제가 검사를 지원하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그 직업보다는 법적 자문으로 의뢰인을 구제할 수 있는 변호사라는 직업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1년차 로펌 변호사인 제 기본급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우리 가족들 모두 입이 떡 벌어질 만큼의 큰 돈이었어요. 거기다 추후 수입료에 대한 인센티브를 생각하고 더 시간이 지나 파트너 변호사까지 된다면 평생 고생하신 우리 엄마 호강을 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자매는 앞으로의 생활을 더 기대했습니다. 우리 세 자매 훌륭하게 자라 서로 챙겨줄 수 있는 넉넉한 형편이 된 만큼 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생만 해오신 엄마에게 보답을 해드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하필 불행은 가장 행복한 시기를 앞두고 찾아오는 건지. 회사 일로 늦은 퇴근을 하고 돌아온 집에서 복통으로 잠을 못 이루시는 엄마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죠. 병원으로 가자는 말에도 그 돈이 아까워서인지 단순 복통이라며 진통제를 찾으시는 엄마를 저와 동생이 병원으로 들쳐업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상 소견이 보인다는 의사분의 말에 우리 세 자매 모두 가슴이 철렁했어요. 여러 검사를 받게 된 엄마와 병원에 나가게 된 건 다음날 점심 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되지 않아서 엄마에게 암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손도 쓸 수 없을 만큼 전이가 된 췌장암이었습니다. 평소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운동은 빼놓지 않으시던 엄마이셨습니다. 우리 세 자매 지지리도 돈이 없을 때도 엄마의 건강을 위해서 서로 돈을 모아 영양제와 한약 등등 몸에 좋은 건 빼놓지 않고 해드렸어요. 우리 세 자매 엄마에게 호강을 시켜줄 수 있을 때까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는 마음이었으니까요. 우리가 낳은 자식들 결혼식까지 보셔야 하는 엄마인데 아직 젊은 나이에 시한부 판정이라니. 세상에 평생 고생이란 고생은 다한 우리 엄마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신이 있다면 되묻고 싶더군요. 잔인했던 건 이 비극적인 상황을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운이 없어지는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기억을 남겨주기 위해 우리 세 자매 모두 눈물을 감추고 우는 얼굴로 엄마와 여러 추억을 쌓아야 했습니다. 힘들고 고된 시간은 천천히 지나던데 엄마와 얼마 남지 않았던 시간은 왜 그리도 빠르게 흘러가는 건지. 결국 엄마와 헤어지는 시간이 다가왔고 24시간 찾아오는 고통을 관리하기 위해 호스피스 병원으로 가시게 되었죠. 자신만 생각해도 될 텐데 평생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엄마는 무엇이 그리도 우리에게 미안한 게 있는 건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미안해하셨습니다. 우리 예쁜 정민이, 선민이, 지민이 마지막까지 엄마 호강시켜주겠다고 고생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엄마 세상 떠나기 전에 너무 많은 행복과 추억을 가지고 가게 되었어. 남들에게 창피하고 못난 엄마였을 텐데 항상 사랑해 주어서 너무 고마웠어. 그리고 엄마가 항상 너희들 발목을 잡는 사람이 되어서 너무 미안했고 다른 엄마들처럼 멋있는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해줘서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환경에서 너희를 자라게 한 게 너무 미안하고 엄마 떠난다고 슬퍼하지 말어. 엄마는 항상 너희들 곁에 있는 수호천사가 되어서 못다한 엄마 노릇하고 있을게. 마지막까지 못난 모습 보이고 너희들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평생 너희를 사랑했고 영원히 사랑할게. 내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인 내 딸.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그 말이 엄마에게 들었던 마지막 말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눈을 감으시기 전까지 눈물을 참고 웃음을 보여야 했던 우리는 마지막 말을 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엄마를 보고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세 자매 더 이상은 느낄 수 없을 엄마의 따뜻한 몸을 한참 동안 끌어안고 울었죠. 그렇게 평생을 고생만 해오신 엄마를 저희 세 자매 손으로 떠나 보내드리고 왔습니다. 그래도 사람된 도리로서 조문이라도 올 줄 알고 연락한 아빤 저희 연락을 받고도 심드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괜한 연락을 한 것에 후회를 하고 있다 보니 20년 가까이 모른 척 덮고 있던 아빠와 할머니에 대한 분노가 다시금 올라오는 걸 느끼게 되었죠. 그 감정은 저만이 느끼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동생들 모두 저와 같은 감정들을 느끼고 있더군요. 말로 뱉을 수도 없을 만큼의 분노였습니다. 겨우 남자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방과 아빠에게 잘하고 있는 엄마를 지독하게 괴롭혔고 본처가 있는 상황에 투명인간 취급하듯 당당히 첩을 데려와 다락으로 내쫓았으니까요. 거기다 자신들이 엄마를 내쫓으며 약속한 지원마저 손바닥 뒤집듯 어기기까지 했죠. 그 사람들이 아주 조금만 도움을 주었더라면 엄마는 자신을 돌보는 시간 정도는 있었을 것이고 살아남기 위한 스트레스도 덜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는 그 집안에 대한 분노가 끝없이 차오르더군요. 그러한 이유로 우리 세 자매는 그 집안에 복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머리를 맞대어 생각을 쥐어 짜내봤지만 좀처럼 생각나는 것이 없었어요. 부동산을 하는 막내 동생 덕분에 친부가 할머니에게 상속받은 건물로 은행 대출을 받았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지만 그마저도 그 집안의 정확한 경제 사정을 보여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그 집안의 소식을 알아내며 정보를 쌓으며 지내게 되었죠. 그런데 정말 웃기더군요. 대를 잇는 아들 낳겠다고 그렇게 못된 짓은 잔뜩 하더니 정작 귀하게 낳은 외동아들은 사람 구실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할 것도 없이 친부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유명하더라고요. 얼마나 귀하게 키웠길래 인성이 그렇게 개차반인지.
동네 주민과 동창생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같이 악담만 했습니다. 중학생 시절부터 담배 피고 가출하고 일진놀이를 하며 동급생들을 괴롭히는 건 기본이었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진학한 이후에도 잦은 절도와 폭행으로 소년원까지 다녀왔었죠. 성인이 된 지금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20대 초반의 나이에 직업이 없는 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재벌가 자식도 아니면서 매일 큰 돈을 흥청망청 쓰더군요. 그래서 처음에는 친부의 외동아들을 괴롭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 나이 먹도록 아직 인간 구실 못하는 아들을 아직까지 귀하게 모시는 친부가 아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 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할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세 자매가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알아서 기회가 굴러 들어왔습니다. 호랑이 굴에 제발 들어오듯 친부가 저희에게 먼저 연락을 한 거죠. 정민아, 그래, 잘 지내고 있었어? 엄마는 잘 보내드렸고? 그때 내가 말에 섭섭하게 해서 미안하다. 안 그래도 엄마 이래서 힘들어하는 너희 앞에 내가 나타나면 더 안 좋을 거라 생각했거든. 아빠 마음 이해하지? 그 말 하시려고 전화하신 건 아니겠고. 무슨 일로 연락하신 거예요? 그게 말이지. 아무리 내가 아빠라고 하지만 평생 연락도 없다 이런 부탁을 해서 미안하다. 정말 면목이 없어. 그런데 내 상황이 정말 급하고 위험한 상황이라서 그래. 너 신부전증이라고 아냐? 아빠가 그 몹쓸 병에 걸렸어. 내가 정말 건강 체질인데 너희 엄마랑 너희를 그렇게 떠나보낸 일이 나도 모르게 신경을 많이 썼나 보더라. 아마 그런 스트레스가 작용해서 내가 술도 더 마셨던 것 같아. 보통 이 나이 남자들이 나이 들면 몸 여기저기 아프기 마련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내가 글쎄 신부전증이더라. 관리하면 좋아진다고 하던데 네 엄마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보내니 속이 좀 쓰리겠어? 그 쓰린 마음 달래줄 거라고는 수밖에 없으니 먹다 보니 말기 신부전이라고 하네. 그래서 살려면 누군가의 신장을 이식받아야 하는데 너도 알다시피 고모들이랑 할머니는 나이가 있잖니. 신장 공여자 기다리는 방법도 있긴 한데 공여자 찾기까지는 시간도 오래 걸렸어. 너희 3명 중에 아무나 신장 이식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부녀들 간의 관계도 회복하고 말이야. 우리 엄마와 저희들 때문에 술을 많이 먹었다는 소리는 개소리였습니다. 제 어린 시절 안방과 집 문 앞에 쌓여있는 다 먹은 빈 소주병만 해도 웬만한 사람 평생 먹을 소주병보다 많았을 거예요. 제가 기억을 못할 줄 알았나 봅니다. 하기야 친부에게 우리와 함께 지냈던 기억이 남아있기는 할까요? 어떻게든 되는 대로 동정심을 이끌어내서 신장을 이식받으려 하는 개수작이었죠. 더군다나 생각을 해보겠다고 끊은 뒤 알아본 신부전 정보로 친부가 말했던 게 얼마나 헛소리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해서 몸에 문제만 없다면 그 많은 고모들도 신장 이식 공여자에 적합했고 우리 엄마 대신 데리고 온 첩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야 여자이고 나이도 있어서 힘들다는 핑계로 100번 봐준다고 해도 멀쩡히 살아있는 20대 초반의 아들이 있었어요. 섣부른 짐작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 자기 하나뿐인 손자, 외동아들은 귀하다는 이유로 할머니와 아빠가 애초에 신장이식 공여자 대상에도 포함 안 시켰을 겁니다. 거기다 신부전이 회복이 되는 건 아니었지만 충분히 관리만 한다면 악화시키는 걸 늦출 수 있다고 나와 있더군요. 그런데 몇 달 사이에 저희에게 연락을 할 만큼 나빠졌다는 건 죽고 싶어 환장한 건지 자기 좋아하는 술을 계속 마셨다는 소리였어요. 그러고선 평생 연락 한번 지원 한번 해주지 않던 우리 세 자매에게 갖은 불쌍한 척은 다 하면서 신장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었던 거죠. 말을 더 할 것도 없이 우리 세 자매는 절대 그 사람에게 우리 신장을 공유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 인간에게 나눠줄 바에야 어디다 갖다 버리는 게 나았지.
그 인간 아마 수술 후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또 술을 마실 사람이었어요. 모른 척 무시를 하자고 의견을 모으던 도중 어쩌면 엄마와 우리의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느껴졌습니다. 우선 친부에게 간을 보기로 했죠. 아빠, 얘들이랑 얘기해봤는데요. 간단한 수술도 아니고 수술 후에는 행복을 한다고 해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들어서요. 누가 하겠다고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런데 동명이는요? 걔는 안 돼요? 동명이? 동명이가 그러니까 걔는 안 돼.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고. 너희들 앞에 동생 욕하는 것 같아서 창피하지만 걔가 나쁜 친구들에게 깨어서 어릴 때부터 담배 여수를 해서 이식하기 힘들 거야. 정민아, 내가 너희와 엄마에게 정말 몹쓸 놈이었다는 거 알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너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게 다 내 덕분 아니냐? 비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데 죽어가는 아빠 좀 살려줘라. 매일 투석 받는 것도 너무 힘들고 지치는구나. 저희도 별거 아닌 수술은 해드릴 텐데 애들 모두 사회생활 중이다 보니 수술 후에 리스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고민이 되네요. 사회생활. 그래. 항상 돈이 문제지. 내가 너희 형편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빠 때문에 힘들게 살았을 거야. 미안하다. 그러면 내가 돈을 조금 보태주면 어떻겠니? 돈으로 거래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전에 못다 해준 걸 해주고 또 앞으로 받아야 할 것을 미리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일로 우리 가깝게 지내면서 네 남동생 동명이와도 사이좋게 지내면 외로운 것도 덜하고 좋지 않겠니? 너도 대충은 알겠지만 할머니께 받은 건물이 얼마 정도 하는지 알고 있지. 그 건물 팔아서 미리 유산을 나눠주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신장을 주지 않은 네 동생들에게도 나눠주고 내가 너희 지난날 고생한 만큼은 더 쳐줘서 동명이보다 좀 더 챙겨주마. 급한 놈이 우물을 판다고 하지만 고작 생각해낸 것이 돈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걸 어쩌겠어요. 이미 친부의 신장이식 전화를 받기 전에 우리는 친부의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었고 그 이후 부동산에 대출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할머니에게 받은 건물만 유산으로 말하는 걸 보면 다른 큰 돈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에 넘어간 것처럼 친부가 착각을 하도록 신장이식을 하겠다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장이식이 적합한지 검사를 받기 전 집에서 내쫓겨난 이후로 처음 친부와 만나게 되었죠. 얼마나 가식적인 사람인지 만나자마자 우리를 평생 그리워했던 것처럼 눈물까지 보이더군요. 더 우스웠던 건 우리 세 자매 하나같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자 눈이 동그래진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아들은 정신 못 차리고 사람 구실 못하는데 자신이 내쫓은 자식들은 잘 되어 있으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하여튼 진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죄를 마치고 신장이식 적합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중 가장 건강한 둘째 동생 선민이가 우선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아빠와 혈액형이 같아서이기도 했고요. 둘째 동생이 검사를 받고 난 뒤 별다른 문제가 없자 공여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곤 수술 전 몇 가지 주의사항과 함께 수술 날짜가 결정이 되었죠. 그러다 아빠와 같이 병원으로 온 할머니와 친부의 현재 아내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맙다라는 말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할머니인 저희를 보고는 인사를 먼저 안 했다며 괜한 신경질을 부리더군요. 거짓이긴 해도 당장 당신 아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준다고 하는데도 말이죠. 그놈의 성질머리는 나이가 먹어도 고쳐지지 않나 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게 되었고 수술 날짜를 얼마 남기지 않게 되었어요. 그동안 혹시 둘째 동생이 도망이라도 갈까 싶었는지 친부는 매일같이 우리 자매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렸죠. 그런다고 도망을 못 가는 것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그 걱정을 실체화시켜 주었습니다. 둘째 동생은 사업 때문에 일본에 간다고 했고 돌아올 날짜가 지났지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죠. 전부 우리 계획 그대로 진행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참고 있던 진부도 수술 남자가 점점 다가오자 걱정이 되었는지 할머니와 고모들을 데리고는 둘째 선민이 내놓으라며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니, 선민이게 어디 간 거야? 수술이 얼마 남았다고 걔는 연락도 안 돼. 혹시 너희들 우리 아들 잡아먹으려 일부러 이런 짓을 꾸민 게야? 이 미친 것들이 지 애비를 죽이려고. 너희들 전부 고소하기 전에 어서 선민이 있는 곳 말해. 어서 전화해서 병원으로 오라고 하라고. 할머니께서는 아직까지 저에게 성질 부리실 만큼 정정하시네요. 우리 엄마는 당신들 때문에 갖은 고생 다 하시다가 결국 몹쓸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런데도 아무런 죄책감 안 가지고 계시죠? 하긴 죄책감도 똑같이 사람으로 생각하는 상대에게 느끼는 거지, 우리같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것들에게 무슨 감정이라도 느끼시겠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도 선민이가 어떤 상황인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걸요. 그리고 설령 알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고자세로 나오시는데 저희가 알려주고 싶겠어요? 뭐? 그래, 내가 미안하다. 애비가 잘못될 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감정이 지나쳤구나. 하나뿐인 이 애비다. 정말 이번 수술 아니면 죽어. 그러니 선민이가 무슨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돌아올 수 있게 부탁 좀 하자. 글쎄요, 다 큰 동생을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 그렇게 급하시면 동명이한테 부탁을 하시죠. 저희보다 건장하고 체력도 좋아서 더 나을 텐데. 그리고 솔직히 걔 하는 것도 없어서 회복도 마음 놓고 할 수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사람 노릇도 좀 하자고요. 뭐? 동명이는 안 돼. 걔는 우리 집 4대 독자야. 걔가 너희처럼 쓰잘데기 없는 것들과 같은 것 같아? 나이 좀 먹어서 사람 흉내낸다고 귀한 내 손자와 비교를 할 수 있는 줄 아냐고? 이것들이 정말 보자보자니까. 너 옛 기억 좀 떠오르게 해줄까? 옛날 네 어미처럼 비 오는 날 먼지당에 맞아 볼 거야? 해봐, 이 노인네야. 아직도 쌍팔년도 구시대에 머물러 있지?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당신이 내 할머니란 이유로 내가 반항조차 못할 것 같아? 우리 엄마 내 동생들 괴롭힌 당신들에게 복수하려고 오늘만을 기다렸어. 당신들이 이불 하나 돈 한 푼 주지 않고 내쫓아서 우리 엄마 그 고운 손이 남자 손보다 더 투박해지도록 일했어. 아들 낳으려고 우리 셋이나 낳아서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일하면 닥치는 대로 했다고. 자신은 그 고생하면서 물로 배를 채우더라도 우리에게는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일 만큼 희생하셨다고. 당신들이 최소한으로 도움만 줬어도 그렇게까지 살지 않았어도 되었어. 우리 엄마 암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나 옆에서 그 모습 다 보았거든? 손 잡아주고 간호사 부르는 것밖에 못하는 내 기분이 어땠을지 알아? 죽어가나 엄마 보고만 있는 게 어떤 심정인지 아냐고. 당신도 똑같이 느껴봐. 당신 눈으로 죽어가는 아들이나 보고 당신도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고통 속에 살라고. 우리 선민이 당신이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혹시 알아? 빨리 찾으면 수술 당일 전에 찾게 될지. 나랑 지민이는 절대 이식해줄 생각 없으니 빨리 방법을 찾아봐야 할 거야. 제 말의 끝으로 충격을 받았는지 할머니는 쓰러지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와 동생은 현관문을 닫아버렸죠. 제가 천벌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제가 뱉은 말처럼 할머니와 친부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나쁜 놈들은 바퀴벌레만큼이나 지기더군요. 결국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살리겠다고 그 귀한 손자를 드디어 희생시켰습니다. 동명이가 친부의 신장이식 수술을 하게 된 거죠.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고통을 줄 수 없어 아쉽긴 했지만 저희의 목숨은 한 가지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유산으로 주겠다고 말한 건물이었어요. 신장 이식건으로 친부에게 접근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감당하지 못할 만큼 빚이 있더군요. 건물 저당 잡아 대출을 받은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친부와 동명을 제외하면 나이든 노인인 할머니와 동명이 엄마밖에 없었죠. 우애가 좋은 형제들이면 그 많은 고모들이 십시일반해서 도와주겠지만 자기 하나뿐인 동생 신장 이식하는 것도 아까워하는 사람들인데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우리는 그 건물이 매물로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일반 매물이 아닌 경매로 나온 그 건물을 우리 세 자매가 돈을 합쳐 낙찰받게 되었죠. 이런 경사에 우리들만 기쁠 수가 있나요? 저희는 바로 저희가 낙찰받은 건물의 가장 위층에 살고 있는 친부와 할머니에게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할머니가 나왔고 저희 자매들을 보더니 대뜸 욕부터 하시더군요. 사잡아 죽일 것들이 지 목숨 끊어달라고 제 발로 찾아와? 야, 이 미친 것들아. 너희 때문에 너희 애비가 죽을 뻔하고 내 귀한 손주가 대신 수술한 거 알아? 그래, 이번에 또 사람 속으로 어떻게 뒤집으려고 왔어? 저희가 그쪽 집안하고 상대하고 싶어서 온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일하러 온 거예요. 근데 왜 퇴거 아직 안 하셨어요? 이러면 불법 점거 아닌가? 정신 나간 것들이 무슨 소리야? 개집들과 말할 시간 없으니 당장에 꺼져. 아유, 재수 없어서. 애미야, 소금이나 팥 좀 가지고 와라. 이 건물 경매 넘겨졌죠? 그거 저희가 낙찰받았어요. 오늘 아직 정식으로 건물 소유주가 된 건 아니지만 혹시나 퇴거 안 하면 어떡하나 싶어 찾아왔어요. 아시죠? 저희 자매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피도 눈물도 없는 거. 괜한 생떼 부려다가 험한 꼴 보지 마시라고 찾아왔어요. 저희가 당신들에게는 은행과 채권자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테니까 알아서들 잘 행동하세요. 제 말을 듣고는 있는 할머니 표정을 보니 딱 알겠더군요. 그제서야 우리가 얼마나 자신들에게 이를 갈아오고 있는지 아는 듯 보였습니다. 눈빛에서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도 느낄 수 있었죠. 아마 제가 말한 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더한 복수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내쫓겨나듯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수를 여기까지 하기로 했어요. 마음만 먹는다면 더할 복수들도 있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 복수를 하면서 평생을 지낼 수도 있었지만 그만둬야 했어요. 복수를 하는 내내 시원하고 통쾌한 기분과 함께 뭔가 모를 찝찝한 감정들을 우리 세 자매 모두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엄마가 진정으로 원할 우리들의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다 같이 한 건물에 지내며 행복한 삶을 살기로 선택한 거죠. 시간이 흘러 둘째 동생은 결혼을 했고 지금까지 가족들과 함께 저희 건물에서 살고 있어요. 어린 시절 힘든 기억이 많은 동생이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 같아 정말 다행이라고 느껴집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결혼이라는 것에 별 관심이 없던 저와 막내 동생도 둘째를 보면서 점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물론 제 사연과 이곳의 여러 사연들처럼 이상한 남자를 만나서는 안 되겠지만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연 채널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어떤 시어머니 남편을 만나야 하고 이상한 사람의 전조 증상이 무엇인지 이 채널의 사연들이 알려줄 테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앞으로 다시 이곳에 쓸 사연이 없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